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은 고대 경제생활, 그 통일신라 바로 전인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경제생활에 대해서 나눴어요. 오늘은 그 바로 뒤쪽 통일신라와 발해의 경제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통일신라로 넘어가게 되면은 수취제도가, 이런 수취제도, 세금을 걷는 그런 제도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 유민들, 백제 유민들 모두 합치다 보니까 약간 조정해서 세금을 많이 걷다 보면 불만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세금을 좀 줄여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는데요. 자, 통일신라의 수취제도. 자, 통일신라 수취제도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좀 써볼게요. 잠시만요. 이게 너무 이쪽 끝으로 가니까 글씨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글씨 선명도 좀 바꿔볼게요. 똑같구나. 큰 차이가 없네. 통일 부분이 글씨가 너무 뚜렷이 안 보여서 지금. 그냥 갈게요. 어쩔 수 없지 뭐.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는 바로 고대의 경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경제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이어서 남북국 시대, 바로 통일신라와 발해. 통일신라, 진짜. 지금 영상 녹화하는 건데, 지금 채팅창을 볼 수 없잖아요. 뽀뽀쟁님. 저 채팅창 잠시 꺼놓을까요? 지금 계속 왜 안 읽느냐, 뭐, 우리를 안 보네, 막 계속 그러시니까 잠시 채팅창 끄고 할게요. 네, 채팅창 끄고 그냥 나가겠습니다. 설명 다 하고서, 그냥 여러분 설명 다 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하려고 오신 분들이면은 질문은 설명 다 하고 받도록 할게요. 네, 눈에 자꾸 보이니까 거슬려서 안 되겠어요. 별풍사도 나중에 읽어드릴게요. 자, 다시. 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는 고대 경제에 대해서 쭉 했었죠. 오늘은 이어서 바로 통일신라와 발해, 남북국 시대의 경제에 대해서 이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통일신라로 왜 이렇게 발음이 못 꼬이지? 짜증나. 통일신라로 되면. 잠이 안 깨네. 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고대 경제에 대해서 쫙 다뤘었죠. 고구려 백제 신라의 경제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오늘은 이어서 바로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와 발해의 역사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 발해 경제 생활에 대해서. 자, 일단 통일신라의 수취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통일신라가 되다 보면은 고구려 백제 유민들까지 흡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정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걷다 보면은 불만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통일신라 때는 좀 수취제도를 조금 가감해줍니다. 좀 줄여준다는 거죠. 저번에 얘기했지만 여전히 조용조, 조세, 공물, 역. 조세, 공물, 역. 요 세 부분으로 자, 정리를 하면, 자, 조세는 토지에 대한 세금이라고 했었죠. 토지는 토지에 대한 세금인데, 생산량의, 그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량의 바로 10분의 1을 걷었습니다. 생산량의 10분의 1 징수. 뭔가 전에는 토지 막 이렇게 막 걷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어쩔 땐 많이 걷고 어쩔 땐 조금 걷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정확히 10분의 1을 징수했다. 좀 적게 느껴지죠? 좀 줄여줬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조세는
결부법이라고 해서 수확량을 가지고 징수를 했다라는 거. 근데 사실 결부법과 경묘법 이쪽 부분은 사실 좀 어려워요. 그게 확실치 않다라는 설도 있고, 어쨌든 통일신라는 수확량을 가지고 징수했다, 결부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곡물. 자, 곡물로 넘어오면, 자, 곡물은 특산물이죠. 특산물을 촌락 단위로 거뒀습니다. 집집마다 걷는 게 아니라 통일신라 때는 촌락 단위로, 워낙 마을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사람들 인구도 많지 않다 보니까 촌락 단위로 특산물을 징수했다. 촌락 단위로 특산물을 징수했다. 자, 역은 이제 노동력이죠. 국가에다가 노동력을 이렇게 바치는 것인데, 16세에서 이때부터 60세, 정남이라는 그런 개념이 슬슬 나오는데, 아직 정남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16세에서 60세 남자가 이제 국가에다가 이게 노동력을 바치는데, 군역과 요역을 부과한다. 이렇게. 16에서 60세 남자가 군역과 요역. 군역과 요역의 차이는, 군역은 국방의 의무, 이제 전쟁에 나가는 거, 요역은 일반 잡일, 막 저수지 축조, 궁전 축조, 뭐 이런 것들을 요역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통일신라 수취제도는요, 어느 정도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10분의 1 징수했다, 결부법이다, 촌락 단위로 이렇게 징수했다라는 이 부분. 10분의 1 중요하고요, 촌락 단위 중요하고요. 그리고 16세, 60세 남자가 군역과 요역을 부과했다. 이런 부분. 자, 그리고 통일신라에 이렇게 수취제도가 이렇게 딱 있다는 거는 뭔가 수취제도를 거두려고 조사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일본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요거는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고, 수능이던 한국사 자격증이던,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던 무조건 나오고 너무너무 중요한 바로 민정문서죠. 자, 민정문서는 어디서 발견됐냐면 일본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 일본 지명까지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어디냐면 나라현 도다이사 쇼쇼인, 나라현 도다이사 쇼소인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일본 도다이사 정도까지만 암기해도 충분히 문제는 맞을 수 있어요. 일본 도다이사 쇼소인에서 발견이 됐는데, 원래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그게 신라에서 온 그런 무슨 화엄경론이라고 하는 신라의 불경이 이렇게 딱 발견이 되는데, 그 불경이 한번 이렇게 좀 종이에 포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포장된 종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벗겼는데, 뭐 되게 빽빽히 글씨가 많은 거야. 해석을 해보니까, 이 마을에는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뽕나무가 몇 그루, 잣나무가 몇 그루, 토지가 몇이며 막 이런 게 막 주저주저 써있어. 이거 뭔가 중요한 문서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자세히 봤더니, 뭐 신라의 그 충청도 지방의 사해점촌과 사라지촌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 마을의 규모, 사람의 인구수, 어느 정도 토지를 가지고 있는지, 수확량이 어떤지, 나무는 어느 종류를 키우고 있는지 정말 자세하게 일일이 촌주가 작성한 그런 문서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민정문서라고도 하지만 뭐 다른 말로는 신라장적, 신라 촌락문서, 뭐 요렇게 다른 말로 얘기를 합니다. 신라장적 민정문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서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마을의 생활상을 표현한 문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신라밖에 없어요. 고구려 백제도 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서고, 시험 문제에도 너무 잘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일본에서 발견이 됐고, 그리고 그 시기가 신라에서는 약 경덕왕, 신라 경덕왕 무렵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발견이 됐고, 제 민정문서의 중요한 점은 3년마다 그 동네 촌을 다스리는 촌주가 있었어요. 촌주가 작성을 했다라는 거. 자, 3년마다 촌주가 작성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을 작성한 이유는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겠죠. 자,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내용은 제가 일단 구체적으로 읽어드릴 건데, 일단 정리를 하면 인구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수는 남자, 여자, 그리고 뭐 그 늙음, 그 나이, 그것에 따라서 남녀, 나이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제가 조금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작게 쓸게요. 남녀 나이에 따라서 6등급으로 대인, 소인, 뭐 소자 이런 식으로 좀 나눠 있고요. 그 다음에 호는 이제 그런 몇 호, 그러니까 인구수, 이제 그 인구에 따라 나누는 거죠. 몇 호가 있느냐, 인구. 호는 인구수에 따라 상상, 상중, 상하 이런 식으로 하하까지, 상상부터 하하까지 9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 자, 토지 부분이 조금 사실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토지 부분, 요 부분을 구체적으로 외우는 거는 이제 한국사 자격증 고급이라던가 공무원 한국사 정도에서는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다 적어 드릴게요. 관모전답. 밑에다 쓰니까 좀 글씨 쓰기 힘들다. 관모전답, 내시령답. 잠깐만요. 이렇게 좀 뺄게요. 관모전답, 내시령답. 그리고 마전. 촌주의답. 자, 민족문서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썼어요. 자, 관모전답은요, 관청경비를 부담했던 그런 토지입니다. 토지에 대한 종류를 쫙 썼어요. 관청경비. 관청이라고 그냥 짧게 쓸게요. 칸이 모자라니까 관청경비. 내시령답이라는 건 내시령에게 줬던 토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 내시령에 대한 얘기가 좀 분분합니다. 이 내시령이 중앙관료다, 지방관료다 되게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내시령은 중앙에서 일한 사람도 내시령이고 중앙에서 파견한 사람도 내시령으로 보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꼬아낸 문제에서 지방관료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추정한다. 그래서 분명히 내시령은 중앙관료라고 배웠는데 왜 지방관료야? 이런 식으로 되게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추정하기 때문에 지방관료, 중앙관료 둘 다 맞다라고 보는 게 문제를 푸실 때 훨씬 나아요. 그래서 내시령은 어쨌든 그런 중앙관료에게 줬던 노급 같은 그런 것입니다. 노급이나 관료전. 그러니까 어쨌든 관료에게 줬다. 이거는 관청의 그런 경비를 담당하는 땅이고, 내시령답은 관료에게 월급처럼 주거나 아니면 노급 아시죠? 수조권과 그 노동력, 노급으로 줬거나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연수유전답은 정전으로 보시면 돼요. 정전은 이 뒤에서 이제 공부할 건데, 정전은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고 성도광 때 정전을 지급합니다. 정전은 일반 백성들에게 지급했던 땅인데, 연수유전답도 정전, 그거예요. 백성들에게 지급했던 땅. 근데 이 정전의 개념도 갑자기 생뚱맞게 어디서 땅이 나와가지고 백성들한테 막 너네 가져가 n분의 1로 나눠준 그런 것이 아니라 약간 형식적인 거로 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원래 개인 사유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백성들도 가지고 있는 개인 사유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인정해줬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정전은. 그러니까 원래 우리 할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왔던 우리 개인 사유지가 그게 있었는데, 원래 고대에는 왕토사상이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왕의 땅이다, 뭐 이런 그 관념적인 이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너네 땅으로 인정해주겠다. 이제 완전 너 거야. 이런 식으로 정전을 지급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백성들의 사유지를 어느 정도 인정해줬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땅의 명칭이 정전이에요. 고물의 정자 써가지고. 그 다음에 자, 촌주위답. 촌주위답은 촌주에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인구수에 따라 막 이렇게 촌주가 3년마다 작성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촌주도 민정문서를 이제 작성을 하니까 일을 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로 촌주위답을 줍니다. 자, 마저는 뭐냐면,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마 있잖아요. 삼배 뭐 이런 거 만든 마. 그 마를 경작하는 공동 마밭이에요. 그러니까 마를 경작했던 곳인데, 이제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촌락에서 같이 공동으로 이제 운영을 한 것이죠. 공동 마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동마박. 토지의 종류는 관모전답, 내실형답, 연수유전답, 촌주위답, 마전. 이거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나오지 않는 명칭이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렵고 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와닿았을 수도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땅들입니다. 관청 소속, 관청의 경비를 담당하는 관모전답. 이제 그런 중앙관료나 국가관료에게, 중앙관료가 지방으로 파견해도 어쨌든 지방관료가 되는 것이니까, 공무원을 서울에 있는 공무원도 있지만 중앙공무원도 있지만 지방으로 이렇게 파견하기도 하잖아요. 지방공무원도 있잖아요. 그럼 공무원에게 줬다. 노급관료전 같은 것의 개념이 내실형답, 그리고 이제 정전의 개념을 갖고 있는 연수유전답, 촌주에게 줬던 촌주위답, 그리고 마전,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거. 토지 부분이 조금 어렵죠. 자, 어쨌든 이렇게 민정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 대상은 쓸 칸이 없는데 삐뚤빼뚤하게라도 쓸게요. 필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완벽하게 필기를 해야죠. 자, 대상은요, 어떤 것을 기록해 있느냐. 기록의 대상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토지가 어떻게 있었고, 이런 토지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호구, 집집마다 몇 명이 살고, 그리고 인구수는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 남자가 몇 명, 아이가 몇 명, 노인이 몇 명, 그리고 이제 나무 종류, 수목, 뽕나무가 몇 개, 잣나무가 몇 개, 가축, 소가 몇 마리, 돼지가 몇 마리, 가축, 그리고 그 지역의 특산물은 뭐다. 이래도 영광 지역이면 영광은 굴비가 유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특산물, 그런 것들을 조사합니다. 밑에 쓰느라고 글씨가 좀 힘들죠? 토지, 호구, 인구, 수목, 가축, 특산물 등을 조사한다. 요것은 토지, 호구, 인구 이렇게 외우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민정문서 내용이 쫙 나와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나중에 그 지문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오기 때문에 그 지문을 읽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것이 이제 내용이고요. 목적을 어디다 쓸까? 여기다가 쓸게요. 칸이 없으니까. 목적은 민정문서 만들었던 목적은 당연히 세금 부과가 목적이겠죠. 그래서 목적은 조세, 공물, 수출 제도가 수치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것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민정문서에 진짜 꼭 외워야 되는 중요한 것만 적었습니다. 자, 민정문서는 다시 나라는 도다에서 쇼쇼인에서 일본에서 발견이 되는 생뚱맞게 그 경전을 화엄경에 그런 불경이 싸고 있었던 포장지였다라는 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상하게 발견이 됐죠. 경덕한 무력으로 추정을 하고 요거 중요한 거. 3년마다 작성했다. 촌주가 매년 작성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쵸? 어느 정도 변화가 좀 이제 보여야 되니까. 자, 내용은, 자, 인구수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눴고, 호에 따라, 잘못 말했어요. 자, 인구는 남녀 나이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눴고, 호는 인구수에 따라 상상하하로 이렇게 호를 나눴고, 호구를 나눴고, 자, 토지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는 거. 관모전답, 내실형답, 연수유전답. 이거는 좀 암기해 주셔야 돼요. 촌주위답, 마전. 요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대상은 제가 내용을 읽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민정문서는 제가 워낙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문제를 몇 개 보여드리고 한번 풀어보고서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워낙 시험 문제 100% 나오는 거니까. 자, 다음 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시면요. 민정문서 이게 실제 문서고 이 여자가 힌트를 주고 있죠. 이것은 1933년 일본 도다이사 쇼쇼인에서 발견된 통일신라의 문서입니다. 이거 민정문서구나. 이렇게 알고 문제 푸시면 되겠죠? 지방간의 근무 성적을 평가한 문서? 아니죠. 그리고 국가물품을 생산하는 수공업자 명부? 이거 그건데? 그거 공장 뭐 이런 거죠? 공인들 그런 거. 아니죠. 자, 그리고 이름을 적는 곳이 비어있는 관직인 명작, 공명첩, 그죠? 아니죠. 자, 재산상속과 분배에 대한 내용, 뭐 이렇게 재산상속과 분배 막 그런 자식에게 나눠주는 아니에요. 이런 개인적인 거 아니고 호구를 남녀 연령별로 기록이 되어 있다. 5번이 정답이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말풍선으로 힌트 안 주고 이 문서만 생뚱맞게 주면은 좀
너무 어려운 문서죠.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운 문제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어 민정문서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제가 또 한 개 더 준비했어요. 자, 요것도 공무원 실제 출제 문제입니다. 신라 장적에 기록된 대상이 아닌 것으로만 묶인 것은 신라 장적이 바로 민정문서를 표현하는 다른 용어예요. 연수유다. 맞죠? 우마, 소, 말. 들어가죠. 가축수. 들어가죠. 우마. 이 우마가 뭐야? 우마가 뭐야? 이러면 소랑 말이에요. 그냥. 궁방정은 왕실에 애속된 그런 토지인데 여기 기록되지 않아요. 마전 기록되죠. 적전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록된 대상이 아닌 걸 고르면 궁방정, 적전, 미음, 리을. 미음, 리을. 4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민정문서는 정말 다양하게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 말고라도 지문이라던가 이런 것들 좀 꼼꼼히 많이 보시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될 거예요. 이 토지 종류 4개 다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게 꽤 꼼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소중한 문서라는 겁니다. 신라 민정문서, 신라 장적, 신라 촌락문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요즘 전화가 오지?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넘어간 다음에, 이걸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네. 자, 통일신라의 토지제도 변화로 넘어갈게요. 쉬지 않고. 벌써 3시 26분이네요. 자, 이어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의 토지제도 변화. 자, 통일신라의 토지제도 변화를 보면 아무래도 이 통일신라는 왕권과 결부해서 왕권이 강해지고 약해지고 그것에 따라서 토지제도가 변화가 됩니다. 언제부터 왕권을 크게 강화하냐면 이제 무열한계가 김씨가 계속 왕위를 이어가면서 그 전에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왕이 돌아가면서 했었어요. 박석김 좀 돌아가면서 하다가 이제는 김씨가 계속 무열한계 김씨만 쭉 왕이 됩니다. 이러면서 왕권이 좀 강화되게 되고 신문왕 때 왕권 강화를 대대적으로 하게 되죠. 왕은 이렇게 3개 대표적으로 적어주고, 자, 그래서 신문왕 때는 왕권을 강화했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하는 목표로 어느 정도 그러면은 왕권을 강화하니까 귀족들의 힘을 낮춰야겠죠. 그래서 귀족들이 갖고 있는 거 일부 좀 뺐습니다. 그래서 신문왕 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관료전을 지급을 하는데, 자, 관료전은 수조권만 준다는 게 중요해요. 관료전은 노급이라는 거는 수조권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까지 쓸 수 있어. 그럼 결국 수조권에다가 역까지 증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3가지를 다 증발할 수 있는 거야. 조세, 곡물력을 내가 마음대로 다 증발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역까지 증발하니까 그 사람들의 노동력을 자기 마음대로 쓰니까 마치 본인의 노비처럼, 개인 노비처럼 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관료전을 지급을 합니다. 수조권만 지급을 한다는 거. 수조권만 지급을 한다는 거. 역은 지급할 수 없다라는 거죠. 노동력을 쓸 수 없다라는 거. 수조권만 지급한다는 이제 개념이고, 그리고 또 관료전은요, 관직을 관두면 이 관료전을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줬던 그 노급이나 시급보다 훨씬 더 조금 더 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귀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문왕 때 관료전을 지급하면서 기존에 줬던 노급을 폐지합니다.
귀족들이 완전 황당하죠. 완전 개꿀인데, 그쵸? 노급은 이제 노동력도 마음대로 증발할 수 있고, 거기에 있는 세금도 막 내 마음대로 거둘 수 있고, 수조권뿐만 아니라 요역까지, 그 주변에 있는 노동력까지 쓸 수 있는 것인데, 그걸 폐지시키니까 반발이 심했겠죠? 노급은 나중에 뒤로 가서, 뒤로 가서, 이렇게 와서 경도강 때 다시 부활합니다. 왜냐면 이때는 경도강 때는 왕권이 심하게 점점 약해졌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성도강으로 넘어갈게요. 성도강 때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했다라는 부분.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갖고 있던 그런 땅들을 그냥 이것은 정전이다라고 인정해줬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돼? 니네 땅 잠깐 줘봐. 내가 다시 줄게. 정전이야.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서 땅이 많이 생겨가지고 백성들한테 나눠줬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땅도 인정해줬다. 그 땅에 백성들의 땅 이름이 정전이다. 정전을 지급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제 그 중국의 균전제에서 그 정전은 그 우물정자의 정전이거든요. 우물정자식으로 땅을 이렇게 따따따따딱 나눠가지고 나눠줬다. 근데 이때 성도강 때 정전은 고물의 정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백성들의 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정남할 때 그 정자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그 16세, 60세 남자를 정남이라고 하거든요. 고물의 정. 그 정은 백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백성들에게 줬던 땅이다. 그래서 그 정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n분의 1로 갑자기 이렇게 막 나눠줬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국에 나오는 그 정전은 한문도 다르고 다른 뜻이다. 그거는 이제 그 다른 정자예요. 자, 샵처럼 생긴. 자, 그리고 넘어가서 경도강 때로 넘어가면 이제 경도강 때는 왕권이 약해져서 결국엔 노급이 부활합니다. 노급이 부활해서 다시 귀족들의 세력이 높아졌다라는 거. 노급은 나중에 후기에 부활을 하고 신라는 후기에 이제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으로 결국에 파탄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막 해공황 때부터 해가지고 막 안압지에서 막 흥청망청 놀고 왕권이 약해지고 하다가 결국 통일신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경동화 때 노급이 부활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이때 이제 절에서 신라에 있는 절에서 사원전이라는 것도 생기고 각종 면세의 혜택을 받는 면세전이 많아지면서 그러면은 사원에서도 세금 안 내. 그리고 면세전 이거는 면세받는 그냥 세금을 내지 않는 막 이런 귀족들의 토지가 막 나타나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 세금들은 다 누구한테 걷어? 농민들한테 걷겠죠. 그래서 이제 농민들의 부담이 점점 심해지고 농민 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은 왕권의 강화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걸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기도 해요. 제가 이 부분 설명한 부분이 정치사에 있습니다. 신문왕 때는 왕권이 높았다가 왕권이 되게 높았다가 이제 낮아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귀족 세력이 이제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고 뭐 이런 그래프로 이제 제가 표현을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신문왕 때는 왕권이 강하고 이제 경동왕 때 왕권이 약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 왕권이 강할 때는 관료전을 지급을 하고, 관료전이라는 개념 중요합니다. 수조권만. 그리고 이제 왕권이 약할 때는 노급이 결국 부활되고, 그리고 성도강 때는 백성들에게는 정전. 이런 식의 명칭으로. 관료전은 관료에게.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아요. 관료전은 관료에게 수조권만. 자, 성도강은 정전은 백성에게. 고물의 정자는 백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도강은 왕권이 약해져서 노급 부활. 그래서 막판에는 농민경제 파탄!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왜 노란색 펜이 안 나오지? 자, 그리고 통일신라의 경제활동 부분에 쓸 칸이 없으니까 지워서 이어서 계속 써볼게요. 자, 통일신라의 경제활동은 상업은 어땠고 수공업은 어땠고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암기하실 부분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중요한 몇 개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데 통일신라의 이제 경제 어떠한 경제활동을 했느냐. 자, 첫 번째 상업.
상업은 그전보다는 조금 발전을 합니다. 그전에는 별로 발전이 안 돼가지고요. 그냥 서울에만, 그냥 동시만 설치를 하고, 그냥 서울에만 큰 시장이 서울에만, 그냥 수도에만 생겼는데요. 장시가 많이 확대가 돼요. 사람들이 이제 수확량도 많아지고, 장시가 조금 확대가 돼서, 결국에는 이제 동시만 있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이게 부족해가지고, 두 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서시도 생기고, 서쪽에, 그리고 남시도 생겨요. 남시가 추가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업은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공업. 자, 수공업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귀족들이 점점점 부유해지고, 귀족들의 필요한 물건들이 많아지고, 뭐 귀족들이 필요한 물건, 도자기, 뭐 이런 금속 공예품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발달을 하게 돼요. 수공업이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수공업을 이렇게 막 수공업을 담당하는 관청이 생겨요. 담당 관청이 생긴다. 수공업을 담당하는 관청도 생기고, 담당 관청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생기고, 이제 막, 여기에 관련된 장인들도 여기에 소속이 되고요. 주로 어떤 수공업이냐면, 옷을 만드는 기술, 방직 기술, 방직 수공업, 그리고 도자기 같은 공예, 이런 기술이 발달하게 된다. 수공업. 진짜 목 상태가 왜 이렇게 안 좋냐. 자, 무역항. 요거는 중요하죠. 무역항. 이따가 지도 보여드릴 건데요. 자, 무역항이 이제 발달합니다. 통일신라로 넘어가게 되면요. 통일신라는 막 귀족들이 유리그릇에다가 밥을 먹고, 막 로만 글라스 막 이런 것들 나타나고, 막 되게 막 이렇게 저기 서양에서 이제 아라비아에서 온 물건들이 막 들어와요. 그런 보석들도 들어오고, 그것은 바로 국제 무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무역항은 울산항이 중요합니다. 무역항은 울산항이 중요하고 국제 무역항으로 발달했다. 국제 무역항으로 아라비아 상해까지 왕래했다. 자, 무역항은 이따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와의 무역이 되게 활발했다라는 거. 당나라로 이제 진출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암기를 하셨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부분이니까. 당나라와의 무역이 엄청나게 활발해지면서 산둥반도에 이거 너무 흔들린다. 칠판 새로 사야 되나? 산둥반도에 이제 신라인들의 그런, 뭐랄까, 우리나라가 이제 막 미국에 진출하고 이렇게 되면 한인촌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둥반도에 신라인들의 그런 마을, 신라인들의 이런 아지트,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 산둥반도에 신라인들의 마을, 신라인들의 마을을 만들고, 그리고 신라인들의 그런 관청, 그래서 신라소, 그리고 신라인들의 절, 신라원,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신라인들의 여관, 이렇게 해서 신라관,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숙식 제공하는 곳, 신라관.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요거는 옛날에 다 외워보셨죠? 신라방은 신라인들의 마을, 거주지. 그리고 신라소, 관청, 행정을 뭐 담당했던 그런 관청. 신라원은 사원이 절이잖아요. 절, 그리고 신라관은 여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라관이 여관이잖아요. 그래서 발에도 나중에 여기다가 산둥반도에 이런 숙식 제공하는 숙박업소 여관을 만들게 되는데, 발에에서 만든 것도 발해관입니다. 그래서 여관의 그 관자 같은 한문이에요. 그래서 신라방, 신라소, 신라원, 신라관, 이거의 각각의 특징 알아두시고, 이제 당나라, 산둥반도에 이렇게 신라인들의 이런 본거지를 만들었다라는 거. 아지트를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무역품. 어떤 것들을 무역을 했느냐. 자, 무역품. 당나라와의 무역품을 정리를 해보면, 수입, 수출 먼저 쓸게요. 수출품, 자, 수출품과 수입품 볼게요.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거는 금은세공품,
인삼 요런 거 꼭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전에도 제가 고대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하면 무조건 인삼이죠. 인삼, 금은세공품, 뭐 그런 우리나라만의 그런 우황, 약재. 근데 그뿐만 아니라 좀 특이한 거를 더 적는다면 뭐 명주,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비단은 별로 유명하지 않았지만 명주가 유명했고, 그리고 바다표범 가죽. 그리고 이제 인삼, 그리고 금은세공품. 이거는 외워주시는 것보다 인삼, 금은세공품 나오면 우리 수출품이다, 뭐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수입품은 주로 귀족들의 사치품입니다. 비단이 있겠죠. 비단이나 그리고 이제 당나라의 책. 그리고 당나라 하면 도자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공예품, 도자기 뭐 이런 거. 자기, 공예품은 이제 도자기만 포함되는 게 아니니까 각종 뭐 이렇게 막 장신구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가구라던가 뭐 이런 거, 공예품, 자기 등등등 주로 귀족의 사치품들이 많았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를 포인트를 잡아보면, 자, 상업에서는 장시가 그래도 확대가 됐어요. 좀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동시에다가 서시와 남시가 추가됐다는 부분이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수공업도 역시 그 전보다는 발달했다. 그래서 담당 관청이 따로 있을 정도였다. 무역항 중요하죠. 여기다가 꼭 반드시 별표 해주시고요. 울산항은 뭐 원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꼭 알아두세요. 울산항 너무 중요하고, 위치. 지금의 위치, 울산이겠죠? 위치도 꼭 기억하시고 지도상에서 꼭 알아주셔야 돼요. 아라비아 상해까지 내방했던 국제무역항이다. 당해 워낙 진출하고 당나라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산동반도에 신라인들의 마을, 신라인들의 관청, 그리고 신라인들의 그러면 절, 사원, 자, 신라인들의 여관, 신라관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만들었다. 산동반도에. 자, 그 다음에 무역품들. 우리가 수출하는 거는 이제 바다표범 가죽 정도만 추가로 좀 알아두시고요. 인삼, 금은, 세공품. 그리고 이제 수입품은 주로 비단, 책, 그런 공예품 같은, 사치품 같은 경우를 우리가 수입을 해왔다라는 정도. 자, 지도 볼게요. 자, 지도 보시면은, 요것도 이제 지도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나와요. 보시면, 짠, 이렇게 보실게요. 확대해서 이따가 청해진하고 그 발해관 할 때도 잠깐 볼 건데, 보시면 여기에 법화원이라고, 산동반도에 법화원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법화원, 이게 신라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신라에서 이제 수출하는 게 이제 주황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 금은, 세공품, 인삼. 그리고 수입한 거는 비단, 약재, 공예품, 뭐 서적 이런 거, 책. 자, 그리고 울산항의 울산 위치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 위치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부산 옆에 울산 있죠? 울산항. 신라의 국제무역항이었다. 그렇지만 영함을 통해서도 당나라랑 무역을 많이 했는데요. 울산은 당나라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상인 되게 여러 나라의 상인들이 온 게 울산이고요. 일본 상인들도 오고, 영함을 통해서 이 아래로 중국으로 가는 그런 이제 바다 코스는 그 코스와, 그리고 당항성을 통해서 산동반도를 직접 오는 그 두 가지 코스가 있었어요. 백길은 영암을 통해서 가거나 당항성을 통해서 가거나. 지도상에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여기 지도에 신라도라는 게 써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신라가 발해랑 그래도 교류를 했다는 걸 알려주는 길입니다. 신라가 발해가 처음에는 신라와 적대 관계였어요. 당연히 싫어하죠. 고구려를 망하게 한 나라인데. 그런데 이제 문왕 때 들어서서 당나라와도 교류를 하면서 이제 신라와도 교류를 하게 되는데, 신라도가 존재한다라는 거, 발해가 신라랑 영원히 교류를 하지 않은 게 아니다라는 거 증거로 나타내는 그런 길인 거죠. 이 지도 보면 될 것 같고, 이 지도에서 하카타에 이제 청해진 장보고가 하카타에 이제 일본 사절단을 보내요. 회역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하카타라는 명칭이 지금 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과 교류한 물건도 한번 보죠. 풀솜, 견직물 같은 거를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제 수출을 했고, 우리가 일본으로 수입을 했고, 말이 잘못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일본에게 수출했던 거는 이제 금은, 세공품 똑같이, 그리고 책들. 이 서적은
당나라로부터 우리가 수입한 책을 일본에 또 전달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노쇠, 식기류, 불경,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쭉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와 함께 공부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민족문서에서 잠깐 너무 중요한 거 이렇게 좀 한 번 더 말해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걸 빼먹었어요. 잠시만 보여드리고 갈게요. 민족문서는 얼마나 구체적인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사해점촌 마을의 사람 수를 제가 찾아왔는데 1세에서 9세, 뭐 10에서 14세, 15세에서 19세, 20세에서 59세 이런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토탈 합계를 봤을 때 남자보다 여자가 10명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조금 더 남자보다 일을 더 많이 했지 않았을까. 남자가 적은 이유를 좀 더 우리가 추정을 한다면 뭐 군대에 간다던가 뭐 요역이나 군역 때문에 갔다던가 아니면 뭐 전쟁 때문에 죽었다던가 뭐 여러 가지를 추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59세 이상이 없어요. 꽤 오래 살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옛날 통일신라 때는 뭐 영양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오래 사신 수명이 꽤 짧았구나. 지금으로 비교했을 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많지만 어른이 적은 걸로 봐서 오래 살지 말 못하고 죽었구나. 뭐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민족문서는 이렇게 인구수까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문서라는 거. 자, 민족문서를 보여드렸고 네, 그리고 민족문서 문서도 다 풀었고요. 신라 한 김에 그냥 다 하죠. 네. 쉬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장보고의 청해진 이어서 할게요. 쉬었다가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도 자주 나오고 정말 중요한 누구든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이제 장보고 얘기를 해볼까요? 장보고의 청해진 애니. 장보고는 원래 당나라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당나라에서 막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에서 노비로 일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왜 당신은 노비가 됐어? 이랬더니 당나라로 온 그 해적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납치해가지고 그냥 노비가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참을 수가 없는 거지. 이 해적들이 노략질하는 거를 참아서 볼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장보고가 이제 국가에 가가지고 요청을 했어요. 저기 완도에 내가 이제 완도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데 거기다 청해진을 설치해서 절대 이런 해적들이 노략질을 할 수 없도록 우리가 왜 당나라에 우리 신라 사람들 가서 노비가 되어 있냐 이래가지고 이제 청해진을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무역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순하게는 청해진만 기억을 하고 있지만 많은 또 내용들이 있어요. 장보고가 어떤 식으로 무역을 했는지. 자, 장보고가 당나라에다가 이제 무역사절단을 보냅니다. 그게 바로 견당 매물사예요. 자, 견당매물사. 견당매물사는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 견당에서 당자를 기억하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당나라에 파견한 무역사절단입니다. 견당매물사는 이제 당나라에 파견한 대당 무역사절단, 당에 파견한 무역사절단을 얘기합니다. 견당무역사를 파견해가지고 뭔가 이게 당나라의 그런 우리나라 무역관계 뭐 이런 것들을 막 꼼꼼히 맨날 살폈다라는 거죠. 견당매물사.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도 파견을 합니다. 회역사. 이것도 역시 일본에 파견한 무역사절단. 그래서 이제 견당매물사를 뭐 산동반도에 파견하기도 하고요. 회역사 같은 경우는 일본의 뭐 하카타에 파견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도에 하카타가 표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거기 하카타에 실제 무역소를 설치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보고 관련된 교관선, 무역선이 따로 있어요. 교관선을 파견하기도 했다. 교관선은 이제 장보고의 무역선이죠, 무역선.
무역 활동을 목적으로 무역선을 여기저기. 그러니까 무역선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원래 당하고 막 신라하고 당하고 이제 그 신라 그리고 당하고 신라가 이제 일본하고 당 일본 요 정도만 맨날 이렇게 무역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물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좀 개척을 하려는 그런 시도 마치 그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처럼 아라비아 쪽도 막 무역선을 파견하고 새로운 지역까지 무역선을 파견해서 그 지역의 특이한 물건을 좀 갖고 와라 라는 그런 활동도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정화의 해외원정 이런 것처럼. 하지만 멀리 나가진 못했지만 교관선도 파견한 그런 기록이 있고, 그리고 산동반도에 법화원을 짓습니다. 법화원이 대표적인 신라인들의 절이에요. 법화원. 산동반도에 이제 신라 사원을 만들기도 했다라는 거. 장보고에서 정말 이렇게 많은 활동을 했다라는 이 부분. 그래서 장보고가 권력이 점점점 높아져요. 장보고의 권력이 막 엄청나게 하늘을 찌르다가 장보고가 왕위 교체에도 관여를 합니다. 장보고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 교체를 시켜줘요. 그래서 문성왕까지 올려. 그랬는데 근데 이제 문성왕의 그 아내랑, 그러니까 문성왕의 그 장보고의 딸을 문성왕의 아내로 만들려고 그 왕의 외척이 되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시도했는데 실패가 돼요. 왜냐면 조정에서 장보고의 세력이 너무 세지고 그러니까 이제 좀 견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권력이 점점 세지다가 왕의 외척 세력이 되려고 오타가 왕의 외척이 되려는 시도가 좌절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살짝 이제 좀 역모를 모의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안 되겠다. 장보고를 없애야겠다. 이래가지고 이것이 실패하고 나서 문성왕 때 결국 조정이 암살을 하죠. 이때 장보고를 죽일 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진짜 힘도 세고 싸움도 잘했던 사람인데 염장이 죽였다고 합니다. 전 이거 옛날에 염장이 염장질렀다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외우기 참 쉬운 단어죠. 이 염장도 되게 싸움을 잘했었대. 그러니까 염장이 페이크를 쓴 거야. 장보고한테 나도 조정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고 나 여기 청해진에 투항하겠다. 그래가지고 청해진에 와가지고 염장이 엄청 그 거구에 힘도 세고 막 되게 몸이 좋았대요. 그래서 장보고는 그런 이렇게 장수들을 되게 자기 포용하고 장수들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술 한 잔 마시고 막 그런 이제 자기 편인 줄 알고 술을 마시고 이제 느슨하게 경계를 풀고 있을 때 염장이 칼로 찔러서 죽였죠. 술 취하게 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암살돼 버렸다라는 부분. 자, 아무튼 장보고의 청해진 부분에서는 우리가 명칭이 여러분 생소할 수도 있는 이 견당 매물사와 회역사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관선도 파견했다. 명칭이 어려울 뿐이지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이제 당에 파견한 무역사절단은 견당 매물사, 회역사. 요거 나 이거 어떻게 외우기 시켰냐면 애들한테 일본 사람들이 회를 좋아하잖아. 그래서 회역사라고. 외우기 어려워? 일본은 회를 좋아하니까 스시, 회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 없는 건데 그냥 외우기 쉽게 하라고. 하카타의 회역사를 파견했다. 교관선, 교류하는 선이다. 무역선을 파견했다. 그리고 법화원은 꼭꼭꼭꼭꼭 외워주세요. 법화원은 지도에서도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산동반도의 법화원, 바로 장보고가 세운 것 신라인의 대표적인 사원, 절이다. 자, 그러다가 이렇게 마지막에는 안타깝게도 아무래도 권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정에서 이렇게 견제를 해서 암살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온 다른 내용들 사실 제가 다 안 적고 교재가 있으면 같이 이제 읽으면서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교재랑 저랑 같은 교재를 쓰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필기로만 공부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일일이 다 적는 거예요. 장보고까지는 중요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경제생활 부분은 그림 자료 같은 걸 많이 보면서 하면 되는데 일단 제가 다 적을게요. 장보고에 대한 부분은 아까 신라 무역로 보여드렸잖아요. 요거를 다시 한번 보면 자, 신라 무역로를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법화원, 이게 장보고가 이제 산동반도 법화원을 만들었다라는 그 부분. 청해진 위치. 청해진은 영하 말에 지금의 완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으로 유명한 완도에 청해진이 위치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신라방 위치는 빨간색으로 신라방 위치가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지도 문제에도 항상 법화원이 나와요. 저 법화원과 청계진 위치는 꼭 알아두시라고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생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통일신라의 귀족들과 그런 농민들의 또 경제생활. 당연히 귀족들은 엄청 잘 살았고 농민들은 여전히 힘들었겠죠. 그거는 뭐 거의 항상 조선시대까지 쭉 이어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저기 잘 사는 사람들 타워팰리스에 집에다가 금덩이 모셔두고 엄청 잘 살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죠. 최근 기사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쉬는 20, 30대 그런 취업 준비생들이 많다는 기사를 봤어요. 이유가 없이 쉬고 있다고. 고학력에도 불구하고. 참 큰 문제인데. 자, 예전에는 더 심합니다. 예전에 귀족들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귀족들은 노급에다가 플러스 시급. 이것이 이제 결국 부활했으니까 거기다가 관료전까지. 관료전을 지급할 때 노급을 못 받았겠지만 이제 귀족들의 그런 부를 상징하는 것들 쫙 적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국가에서 마거는 말이 거주하는 곳인데 목장도 있었어요. 목마장도 존재를 했고요. 심지어는 귀족들은 섬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섬에서 이제 막 자기네들 가축을 막 키워. 목장도 가지고 있어. 소나 돼지나 이런 애들을 섬에다 막 키워. 그런 다음에 우리 저 섬에 저기 사냥이나 갈까요? 그래서 사냥 가가지고 막 잡은 다음에 그걸 먼저 잡아먹고 그렇게 하는 거야. 완전 부유하죠? 개인 사유, 섬도 있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대대로 내려오는 사유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 백성들에게 이제 고리대업을 통해서 이제 부를 엄청나게 늘렸고, 그래서 엄청난 이런 사치와 향락이 진짜 여러분 지금보다 심해요. 어떻게 보면은 상상 초월입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어떻게 써주고 그 그림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금입택 들어보셨죠? 금을 씌운 집에서 살았다라는 거. 뭐 그리고 이제 인공호수 안압지에서 맨날 술 마시고 놀고. 그리고 이거 들어보셨어요? 옷이 큰이 얘기 야하게 내려. 사절유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절유택. 이건 뭐냐면 사계절마다 거주하는 별장이 있었다라는 거야. 겁나 럭셔리하지. 얘네들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보여줄게. 일단은 이거는 그림자는 한 번에 보여주도록 하고, 농민들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농민들은 당연히 가난하고 힘들지. 여전히 거름을 잘 못 써가지고 휴경법이 여전히 일반화돼 있어서 농사를 지면 1, 2년 지면은 1년은 무조건 묵혀놨어야 됐어요. 쉬어야 돼요. 거름을 제대로 쓰지를 못했고, 그래서 여전히 이제 토지가 척박했다. 여전히 힘들었다. 그리고 농민들의 세금을 줄여줬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담이 높았어요. 왜냐면 농민이 개인 땅을 가지고 있는, 정전을 가지고 있는 땅은 정말 드물었고요. 주로 소작농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귀족들의 땅을 대신 이제 농작을 하는 거지. 그럼 지대가 몇인 줄 알아요? 절반이에요. 2분의 1. 2분의 1만 거두면 다행이지. 그냥 귀족들이 주는 대로 조금 그것 때문에 결국 빌부터 사는 거야. 너무 월급이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도한 지대. 원래 2분의 1만 거둬야 되는데 더 걷기도 했다. 지대라는 부분은, 지대는 소작농, 그 땅 주인한테 주는 게 지대예요. 그리고 이제 수취제도도 여전히 부담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한창 농사 져야 될 때 맨날 군역 요역으로 불려다니고, 그런 게 수취제도의 부담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신라에는 향소부곡이라고 하는 차별받는 지역이 있었어요. 창소부국민의 이런 부담과 차별이 여전히 심했다. 향소부곡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천대받고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연구 중인데요. 추정하고 있는데, 아마 전쟁 포로였을 것이다. 아니면 죄를 지어가지고 범죄자들을 여기로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거의 어쨌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천민이에요. 일반 양인도 아니에요. 거의 노비 취급으로 국가에 필요한 물건들을 생산해야 되는 곳인데, 향과 부곡은 이제 농사를 져가지고 곡물을 국가에다 바쳐야 되는 그런 국가의 노비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고, 소는 수공업,
이제 막 그 국가 그런 귀족들을 위해서 계속 맨날 예쁜 물건들 반지 같은 걸 만들었던 그런 소는 수공업을 담당했던 곳인데 향소부곡은 거의 천민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향부곡은 농산물을 국가에 바치고 소는 수공업. 근데 수공업을 만들려면은 주로 반지나 이런 금은 세공품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금을 캐야죠. 금을 캐고 은을 캐고 철광석을 캐고 광업도 같이 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삶이 힘들었을까. 향소부곡은 진짜 거의 진짜 소위 개 돼지만도 못한 그런 힘든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귀족들은 럭셔리하고 농민들은 여전히 힘들었는데 귀족들이 살았다는 그 금입택. 자, 금입택은 이렇게 지금 그림에도 보여져 있는데 이 노란색 가운데 노란색 집 보이세요? 왜 이렇게 부유하고 돈이 많아지면 금에 집착하게 되는 거지? 제가 이거 보니까 요거 생각났어요. 미국 대통령 집 생각났어요. 트럼프 집이 다 금으로 입혀 있잖아요. 금이 막 요거 여기 금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 다 구순금이야. 다 진짜 금이야. 금이고 뭐 이런 의자 테두리도 금이고 책상 모서리도 금이고 뭐 무슨 먹는 음식 그 그릇도 다 금이고 아주 그냥 겁나 잘 살더라고요. 그죠? 트럼프 그 펜트하우스 그 58층에서 그냥 다 금으로 뉴욕 맨하탄에 트럼프 타워가 있죠. 이게 돈이 너무 남아도니까 다 금으로 하고 싶은 거야. 럭셔리하고 이제 금이 이제 부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신라 시대에도 금을 입힌 금입택이 있었다라는 거.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이게 진짜 집에다가 금을 입혔을까? 그게 가능했을까? 그 정도 금이 있었을까? 이러면서 이게 하도 잘 살다 보니까 금이 하도 드나들어가지고 금입택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근데 이제 거의 일부 학자들은 금입택이 있었을 것이다. 이 그림도 그렇고 실제로 금박을 입히는 그런 기술이 신라에도 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신라의 모든 장신구들이 금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금입택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김유신의 집이 금입택이라고 했거든요. 김유신. 금입택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 우리나라 서울에 수국사 있잖아요. 수국사 실제로 금으로 만들었어요. 순금으로. 100% 순금으로 만들었거든요. 수국사가 가지고 막 긁으시면 안 돼요. 하면은 진짜 금색이에요. 이게 내가 수국사의 여러 광경 중에서 가장 제가 이쁘다고 뽑은 눈 내린 광경인데 금입택입니다. 금입택. 수국사도 실제로 금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금박을 입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금을 얇게 이렇게 해가지고 칠한다든지 아니면 컬러라도 부분만 금으로 입히고 나머지는 이제 금색 컬러로 색칠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금입택이 존재했다라는 거 정말 부유한 귀족들의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편이라는 거죠. 그리고 안압지. 자, 안압지에서 이제 흥청만청 술 마시고 맨날 놉니다. 안압지 가면 정말 예뻐요. 이 안압지라는 게 명칭이 사실은 이 동궁 그 세자가 사는 그 동궁 근처에 있는 월지라는 명칭이거든요. 원래 사실 안압지의 실제 명칭은 동궁 월지입니다. 월지. 왜 월지냐면 이제 모지, 달, 월, 달이 비치는 연못이다. 그래서 인공 연못이 월지라고 있었는데 이거를 발견할 때 그냥 안압지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우리가 공공연히 계속 사용해서 안압지랑 월지라는 명칭을 지금 둘 다 쓰고 있는데요. 원래 명칭은 월지였다는 거. 안압지는 이렇게 야경이 이렇게 멋져요. 그래서 실제로 경주에 가시면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멋져요. 이거는 외국 사람이 와서 봐도 멋있을 정도로 인공 연못을 만들었다는 거. 인공적으로 파가지고 이거 다 백성들이 만들었겠지. 이 안압지에 출토된 그런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면 귀족들의 사치품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그 중에 대표적으로 웃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안압지에서 출토한 주사위인데 이 주사위가 뭐냐면 술게임. 동궁과 월지로 변경은 이제 경주시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지만 여전히 근데 안압지란 명칭도 같이 쓰고 있어요. 왜냐면 그 교과서나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 바뀌지 못했습니다. 동궁과 월지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변경되지 못했다는 거. 여전히 문제집이나 교과서 이런 데는 나와 있으니까 동시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주사위는요. 술게임 주사위예요. 완전 웃겨요. 이 주사위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뭐 시 한 수 읽기 뭐 이런 거 있고 여기 뭐 3 보이세요? 술 3잔 원샷 하기 뭐 이런 거. 요즘에 우리가 하는 게임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또 뭐 있지? 되게 웃긴 거 있어서 간지럼을 태우는데 참기 막 이런 거. 너무 요즘 사람들 노는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주사위 지금도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술 마실 때 충분히 지금도 놀 수 있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이런 거 하고 놀았다라는 거야. 얼마나 할 일이 없고 심심하면은 이런 정도로 이제 안압지에서 이제 배 띄워놓고 술 마시는 그런 거. 뭐 이거 말고 포석정도 아시죠? 포석정 술잔 띄워가지고 그 포석정에 술잔이 멈추면 그 사람이 술 마시는 술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포석정 같은 걸 만들었다라는 거. 그 정도로 이제 신라 하대에는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이 장난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리고 금입택 보여드렸고, 사절유택. 자, 사절유택은, 내가 정말 잘 살면 사절유택을 진짜 만들겠다. 와, 이건 뭐, 내 평생에 별장 하나 있어도 엄청나게 잘 사는 건데, 별장이 4개가 있어. 4군데. 봄에 이렇게 막 벚꽃이 피는 그런 그 꽃이 많은 곳에 별장을 짓고, 여름에는 약간 높은 지역에 시원한 곳에 공양택을 짓고, 가을에는 또 구지택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가을에 이제 책 읽는 또 별장이 따로 있고, 겨울에는 좀 따뜻한 별장이 따로 있고, 아유 정말 잘 살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귀족들의 사계절 별장이 있을 정도로 럭셔리의 극치, 사계절에 따로 가는 별장이 있을 정도였다. 이야.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은 요 정도 사절유택 정도 가지고 있을까? 해외에 별장 있고 막 그러겠죠? 해외에도 땅 있고 있는 것들은 정말 끝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사절유택도 가지고 있었다. 그럼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효녀지은이라는 또 설화 이야기가 있는데요. 30세가 넘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여의고 효녀지은이 이제 눈먼 홀어머니를 모시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쌀 10여 석에 부유한 집에 종에 몸을 팔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를 공양했는데, 이 몸 판다는 의미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몸 판다는 의미를 해석해도 상관은 없대요. 어쨌든 여계집종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공양하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예전 식사는 거칠고 먹을 게 없어도 밥맛이 꿀맛같이 달았는데, 눈이 멀었는데도 지금 식사는 되게 좋은데도 왜 먹을 때마다 내 간장이 바늘로 찌르듯이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이냐, 무슨 일이냐 이랬더니, 어머니 이제 효녀 지은이 사실은 제가 쌀을 받고 지금 계집종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하니까 모녀가 함께 껴안고 울었다라는 그런 소문이 널리 퍼져서 화랑 효종란이 도움을 줬다, 그 왕도 포상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의 삶은 럭셔리하고 사치스러웠지만 농민들의 삶은 이렇게 힘들었다라는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귀족들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수조권 플러스 세금도 걷는 데다가 여기다가 노동력까지 증발할 수 있는 노급과 시급까지. 노급은 이제 관리의 등급에 따라 관리들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이제 시급은 이제 공로에 따라, 군공을 세웠다던가 그런 공로에 따라 노급 플러스 시급 2개 다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신문당 때 관료정까지 받았고, 이런 거는 알아두시고, 이제 고리대업까지 하면서 사치와 향락이 하늘을 찔렀다. 금입택, 안압지, 사절유택, 이런 거 이제 재밌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압지, 금입택, 사절유택은 이런 신라의 이런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을 표현해주는 대표적인 문화재라는 거. 자, 농민들은 여전히 척박한 땅에서 휴경법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척박했기 때문에 여전히 삶이 힘들었다. 지대, 주로 소작농이었고, 수취제도도 부담이었고, 향소부국민들의 차별이 심했다라는 거. 향소부국민 차별은 중요해요.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는 소에서 향소부국민들의 망이 망소의 난, 이런 것 막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향소부국민들 나중에는 이제 농민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좀만 쉬었다가 발에 이어가도록 할게요.